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갖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요지경 세상 속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에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즈 법률사무소의 하서정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홈즈 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또 어떤 일들 또 하시면서 지내셨나요? 여전히 사무실 운영하고요. 또 아이도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또 더욱 반갑더라고요. 하서정 변호사님 또 워낙 명쾌하고 유쾌한 상담, 그리고 유명한 분이시니까요. 오늘도 명쾌, 상쾌, 통쾌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살펴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주행 중 추돌사고, 무조건 뒷차 잘못, 혼인신고 전 부부재산계약 유효한가, 빚더미 소상공인 개인회생 가능할까, 바람 피운 제보의 적반하장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네요. 잠시 후 하서정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에는요. 지금 가장 핫한 이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루는 법률 인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중요한 법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근 대출 이자가 늘어나거나 또 신규 대출이 중단되는 등 한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에서 경제적 상황이 매우 암울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가올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나눠보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최대 이자를 낮추고 또 제한하는 이자 제한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정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허덕이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사실 이자가 굉장히 좀 높아졌잖아요. 대출을 못 받는 분들, 이제 대출을 포기하고 사금융에 가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변호사님 요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최근 금리가 매우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도 심해져서 물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이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금리 인상과 또 인플레이션의 긴 터널을 지나고 나면 또 경기 침체도 기다리고 있다고 평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또 이것이 전체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만에서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민들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결국 좀 대출 취급액의 총액을 좀 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줄어들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 줄어들었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은 가능한데 구체적인 통계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변호사님. 예,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일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저신용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이 총 1,190
92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21년에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그 같은 기간에는 1,592억 원이었습니다. 그 대비해서는 25.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계좌 수는 12,931좌에서 9,189자로 28.9%나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잔액 역시 2021년 1월부터 10월에는 23조 3천억 원이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 10월에는 19조 5천억 원으로 16.1%나 감소했습니다. 계좌 수도 역시 17.4%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K뱅크나 카카오, 토스와 같은 그런 인터넷 뱅킹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는 신규 대출이 대폭 하락했다고 합니다. 2022년 1월 신규 취급액이 117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서 같은 해 10월에는 68억 원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하고요. 신규 계좌 수도 896좌에서 10월에는 416좌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대출액의 총량이 줄어든 것과 연계해서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채와 그 대출 금리는 어떻게 연동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요. 2022년 3분기 말 가계부채 잔액은 1,870조 6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가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은행과 비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각각 0.03%포인트, 0.04%포인트 상승하면서 부실 리스크가 커졌다고 봅니다. 또 지난해 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2022년 11월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5.64%로 2012년 5월 이후에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가계대출 평균 금리도 연 5.57%로 2012년 3월 이후에 1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연 7.85%로 지난 12년 6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가계빚이 불어나고 대출 연체율은 느는데 이자 부담도 늘어난 셈입니다. 그렇군요. 대출 이자는 높아만 지고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제 최소한 예금의 이율은 좀 올라야지 국민들 네. 그래도 숨통이 트일 텐데 예금의 이율은 또 어떤 변동이 있었나요, 변호사님? 네, 안타깝게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는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5대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최고 금리는 4에서 4.5%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금융당국이 과도한 금리 경쟁을 자제하라고 주문하면서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제 적용받는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또 예금 금리만 내려가는 결과가 생긴다고 그런 지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하향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 같아요. 이자 제한법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자 제한법에 대한 개정이 현재 계류 중인 상황인데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시죠, 변호사님. 예, 시중은행의 금리는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출의 최고이자율, 그 사금융에서 해당되는 최고이자율은 여전히 최대 연 20%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11월 대표 발의한 이자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적인 경기 불안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에게 대출 이자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연 13% 수준으로 낮추자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또 서민 자금줄이 경색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서 급전이 간절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야를 막론하고 법정 최고율을 내려야 한다는 이자 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윤상현 민주당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2% 초과하지 않도록 그런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고요.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로 낮추고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 정부는 법정 최고 금리를 상향 조정할 것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처럼 최고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또
마찬가지로 정부의 법정 최고 금리의 조정 상향도 어렵지 않은가 하는 그런 의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출 요건은 빡빡해지고 대출 이자도 높아만 가는 상황이라 서민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좀 하루빨리 경제도 좀 좋아지고 이 대출 이자와 관련한 부담도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률 인싸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이죠. 성심성의 전화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점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 25일 날이요. 네, 시간은 한 11시 반 정도 됐어요. 네, 이제 내 앞에서 끼어들은 차는 인천 방향, 강릉 인천 방향으로 가는 지점에서 네, 이제 갈라지고 가가지고 거의 이제 갔다가 경부 고속도로 4차선으로 가는데 그 차가 이제 내 앞으로 완전히 불법으로 왔어요. 네, 근데 왔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보고 가다가 그 앞에 차가 밀렸으면 깜빡이를 넣어주든지 뭐 브레이크를 밟든지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본 상황으로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 따라가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거의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 10m 정도나. 네. 깜빡이도 기억도 안 나시고, 그러니까 방향 지시등이라던가, 그런 그런 게 없었어요, 없이 거기. 갑자기 들어왔다, 네. 이제 깜빡이 방향 지시등은 켜 있었는데 네네. 그거 말고 들어와서는 그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앞에 차가 밀렸으면 비상 깜빡이 켜줘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도 없고 브레이크 밟는 것도 보이질 않고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가는 거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네.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너무 가까이 가갖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미 늦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밟은 건 제가 가서 밟았죠. 네. 근데 그래갖고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쪽 뭡니까 영상 촬영인데? 블랙박스가 없으신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 그쪽 블랙박스 뒤 거를 확인하고 네네. 앞에 것도 확인을 이제 했나 봐요. 이제 경찰에 제가 신고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서 100% 잘못한 건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 전화드렸어요. 네, 상당히 아직 과실 비율 같은 거 전달 받으신 건 없는 거죠? 지금 보험사에서는 20대 80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상담자님이 80이신 상황이시고요. 아니 제가 20이고 거기서 80이고. 상담자님이 20, 상대방 쪽이 80이라고 받으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말씀 잘해주셔서 저희가 정리가 됐고요. 관련된 내용 하서장 변호사님 함께 들으셨으니까요. 과실 비율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지 좀 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제가 이제 하신 말씀 듣던 중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앞 네. 차량이 불법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불법이 어떤 형태의 불법인지 설명을 안 해주셔서 한번 좀 네, 그게 이제 알려주세요. 무슨 불법이라 하냐면 이제 네. 금이 거져 있는 상태가 강릉 쪽 안산 인천 쪽으로 갈림길인데 거기 가기 전에 한참 위에서부터 돌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안전지대. 안전지대, 그게 안전지대라고 해요? 저 노란 줄로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지역을 네, 말씀하시네요. 양쪽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예. 그 차가 넘어올 때는 그게 몇 미터 정도였는데 기억으로는 아무리 안 돼도 2미터가 넘어요. 거져 있는 상태가. 2m가 넘는, 그러면- 2m가 넘는, 네. 네, 그러면 넘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절대로. 예. 갈림길이 이제 그 안전지대를 통해서 그렇죠. 이제 이쪽- 구별이 이쪽 돼 쪽으로 있는데 그걸 가다가. 넘어왔구나. 예, 네, 예. 가다가. 예. 근데 내 앞으로 와서 그 차가 이제 그 앞에 차가 밀려 있으면 예. 깜빡이를 넣어줬으면 안 봐봐요. 이제 금방 보니까. 예. 근데 그것도 없이 이제 줄줄 따라가다 보니까 나는 이제 인식을 어떻게 했냐면 반한 걸로 알았다고요, 차가. 예. 그러니까 전기차를 똑바로 보니까 차가 이제 서행을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안 밟는한테. 그러니까 보는 그 찰나에 전기차라고 본 게 심하다면 이미 늦은 거죠.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그러면은 또 궁금한 점이 이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들어온 차량이라고 하면은
네. 과실 비율이 크게 나뉘어지는 포인트가 또 안전지대를 그 차량이 완전히 벗어났는가 혹은 벗어나서 내 가는 차선을 들어왔었죠.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벗어나기 전에 추돌이 일어났다면 훨씬 더 상대 차량의 과실 비율을 더 많이 물을 수 있고요. 네. 벗어난 뒤에는 조금 더 이제 그 후행 차량이 그 전방 주시를 못한 부분에 책임을 조금 글쎄, 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예, 묻게 되기는 하거든요. 근데 물론, 근데 안전지대를 일단, 안전지대는 어떤 차량도 그 부분을 이제 주행해서 나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곳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불법이고, 불법적으로 그렇게 안전지대를 질러서 이렇게 다른 차량, 다른 그 차선으로 들어온 것은 굉장히 큰 과실 비율을 묻게 되고 또 지금과 같이 안전지대를 완전히 벗어난 케이스라 하더라도 그 시간적으로 그리고 장소적으로 근접한 상태잖아요. 나온 직후에 이렇게 충돌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때도 과실이 이제 그 이어졌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했기 때문에 그 불법성이 이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보험회사에서도 상대방 차량을 80, 지금 상담자님을 20이라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입을 할 때 깜빡이는 그 방향 지시등 깜빡이는 넣었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적정한 그 과속할 수 있는 고속을 낼 수 있는 속도가 있는데 그 정도로 속도가 나지도 않고 급격히 속도가 준 상태라면은 그리고 본인의 불법적인 진입으로 인해서 뒷 차량이 앞 차량의 그런 속도의 감속을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로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는 등 이렇게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알려줄 의무도 있다고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고려가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 차량의 책임을 많이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단순히 뒷 차량이 앞 차량을 이렇게 충돌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후행 차량이 100%의 과실 비율을 묻게 되고 상담자님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겠지만 크게 이제 안전지대에서 불법적으로 이 지금 상담자님이 진행하던 그 도로를 불법적으로 진입을 한 그런 과실 때문에 처음에 한 70% 정도의 그런 과실을 지금 그 선행 차량이 부담을 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상황은 사실 저희도 블랙박스라든지 진술을 들어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요. 앞 차량의 속도가 이제 급격히 감속이 되고 뒷 차량이 주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비상깜빡등을 켜주지 않고 또 속도가 급격히 감속이 되는 상황인데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후행 차량으로서는 아무리 전방 주시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앞 차량의 그런 급격한 감속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앞 차량에 대한 책임을 좀 물어서 20대 80의 언급을 보험회사가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어서는 그런 지금 비율 책정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다소 이제 20에 대한 그런 부담이 지금 상담자님께서 억울한 생각이 드신다면은 조금 더 어떤 점을 강조하셔야 되냐면 지금 이 사고가 아무리 전방 주시를 다 했더라도 회피 가능성이나 예견 가능성이 도저히 없었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시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작이 된다면 지금 상담자님께서 과실 비율이 전혀 부담하지 않는 그런 판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씀 못 드린 게 뭐냐면 네. 내 차에는 블랙박스가 네. 크게 신기하게도 제대로 안 찍혔대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옛날 말로 아주 환장하는 거죠. 정말. 예. 그게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에요. 블랙박스가 이렇게 또 충돌하는 순간에 그 충격 때문에 촬영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촬영돼 있는데 그게 지워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지워지는 것보다 그 충돌 시점에 블랙박스가 촬영을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서 기종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영상이 없으시다면 촬영이 됐을 건데 그것도 그 확인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영상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을 전문가 통해서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지금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금 말씀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아니고 그 이전까지 촬영된 거 박았더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요? 보일 수 있다고요?
지금 촬영이 뭐 영상이 남아있고 남아있지 않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어떤 기종인지도 모르고 아니 영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있으면 지금 그걸 확인이 안 보시고 된대요. 확인이 안 되면은 만약에 어떤 게 기술적인 방법을 써도 도저히 판독이 안 된다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다른 차량을 앞 차량이라든지 또 주변 차량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고속도로에 있는 CCTV가 있다면 뭐 그런 것도 확인을 최대한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더라도 그 상대방과 지금 상담자님의 진술을 통해서 그 속도라든지 그 진입 위치, 충돌 위치 이런 것들을 잘 입증을 하셔서 너무나 이제 짧은 시간 그리고 그 가까운 거리에 급격하게 진입을 하는 탓에 도저히 상담자님이 예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라는 점을 잘 입증을 하시면은 과실 비율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사실 지금 정도의 과실 비율이 당장에 이제 그 말씀만을 들어서는 그렇게 부당한 과실 비율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점은 뭐냐면 예. 자동차가 진입을 해서는 안 되는 비를 들어왔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100%가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입을 했으면 예. 앞에 차가 밀리면은 그걸 신호를 뒤에다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그 과실 비율이 가산이 된 거예요. 사실 원래 이제 고속도로에서 전방 차량이 있고 후행 차량이 있으면 후행 차량이 사실 100%거든요. 그런 전방 차량이 뭐 아주 급정거를 하거나 감속하거나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해서 제동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후행 차량에 있어서 원래 후행 차량이 100%예요. 그런데 지금 선행 차량이 불법적으로 안전지대를 가로질러서 지금 예측할 수 없도록 지금 상담자님의 차량의 앞에 가로질러 이제 들어온 점 때문에 지금 그 선행 차량의 과실 비율을 많이 묻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예측할 수 없는 정도로 감속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뒷차량은 할 수 없는데 상대방 차량이 아무런 배려가 없었던 점 그런 점 때문에 80%까지 앞 차량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점이 이제 고려는 사실 된 상황이에요. 된 상황인데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법에서는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상담자님께서 도저히 20%의 과실 비율도 어떤 운전자라도 대응할 수 없다. 아무리 주의 의무를 기울여도 대응할 수 없는 정도의 사고였다라는 점을 입증을 하신다면은 그 또한 얼마든지 그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경찰에 신고를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경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때는 그 비율을 얘기 안 하시고요. 예. 거짓말 탐지기 네. 그걸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무슨 얘기로 한지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네. 사실 뭐 거짓말 탐지기 같은 경우는 다른 입증 방법이 없을 때 쌍방의 이제 진술이 서로 다르고 대립할 때 그럴 때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어느 진술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전혀 거짓이 없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있으시면은 응하셔도 좋고, 근데 사실 거짓말 탐지기를 응할 의무는 전혀 없으시고요. 네.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해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도 거짓이 없다라고 하면 그게 뭐 무슨 혜택 같은 게 생겨요? 만약에 지금 상담자님은 거짓이 전혀 없다, 진실이라고 나오고 그 선행 차량의 운전자는 또 거짓이라고 나면 아무래도 유리한 점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 능력이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담자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상담자님.
이 고속도로에서 사실 사고 나면 막막하고 또 네. 과실 비율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고 그런 마음 한가득이잖아요. 네. 상담자님이 설명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상담자님이 꼭 알아두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법률 팁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지대를 이제 가로질러서 진입한 차량인 경우에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그 차량의 불법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방 주시, 그다음에 이제 안전거리 확보 의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10년 전 아이 둘을 데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실패와 이혼의 상처가 커서 다른 사람은 이제 못 만날 줄 알았지만 아이들이 훌쩍 자라고 나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많았던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렸고 교제를 시작했죠. 저는 남자의 선량하고 밝은 성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고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문제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아파트 세 채와 시골 땅, 보험금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람과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재산 분할로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서 혼인신고 전에 서로 각자의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는 부부재산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하는데요. 부부재산 계약을 하면 만약 나중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가진 재산은 지킬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재혼을 앞두신 분들이 이 부분 궁금해하시는 점 많을 것 같아요. 부부재산 계약 사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부부재산 계약이라는 게 뭔지 또 우리나라에 좀 생생한 개념일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 영화에서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혼전 계약서 작성했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네. 부부재산 계약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부부재산 계약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개념이고 프리넛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뭐 미드 또 영화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미국이든 그러니까 외국에는 허용된 국가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부부재산 계약이라는 제도 자체는 있지만 그런 외국에서 우리가 쉽게 접하는 그런 내용으로의 부부재산 계약은 현재 통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외국의 예를 들면은 브란젤리나라고 해서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부부재산 계약을 해서 그에 따라서 이혼 시에도 재산 분배가 이루어졌고요. 다만 또 그 제프 베조스라고 한 아마존 그 CEO 같은 경우는 결혼 전에 그런 부부재산 계약을 하지 않아서 완전히 그 반분해서 엄청난 규모의 뭐 이혼이 이루어질 거다,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거다 이런 언론 보도도 많았는데요.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부부재산 계약은 이혼 이후에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그런 포커스가 있는 게 많은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전에 혼인한 관계, 혼인 중의 관계에서 부부 재산의 재산의 어떤 소유 관계라든지 관리 관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고요. 혼인이 해소되는 시점, 종료된 이후에 대한 부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그 효력이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이나 상속에 대한 내용도 부부재산 계약으로 변호사님 미리 좀 정해볼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혼을 한 그 혼인이 종료한 이후에 대한 약속, 그 재산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부부재산 계약은
혼인 중의 관계만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종료된 시점에는 아직 혼인이 아직 종료되기 이전에는 그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또한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규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에 관한 권리, 그다음에 상속에 관한 권리 같은 경우에는 이 또한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재산 계약으로 규율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부재산 계약은 재산의 소유관계, 관리관계 이런 것을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변호사님 말씀 정리해 보면 이혼 전에 재혼할 남편의 후에 또 이 재혼한 남편과 이혼할 경우에 재산 분할에 관한 내용, 재산 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냐 마냐 이 문제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렵고 네, 혼인 신고 전에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그럼 향후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은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 내용을 사실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각자 터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만약에 혼인 중에 그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가 관리한다. 그리고 상호 뭐 공유하지 않는다. 또 뭐 그 재산의 어떤 쓰임이라든지 처분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 혼인 중에 부부 재산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그 내용은 유효하다고 볼 것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각자가 관리하고 이제 각자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실제 판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그 당사자들이 주장하기를 각자 재산을 관리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혼 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이혼 후에 재산 분할까지도 규정하고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판례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산 분할 청구권은 아직 혼인 전에 그리고 혼인 중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청구권에 대해서 규율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부 재산 계약은 이혼 이후에 그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각자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혼 중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라는 의사라면은 유효하고요. 혼인 이후에 부부 혼인이 해소된 이후, 종료된 이후에 재산 분할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주장하겠다면은 그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 좀 생각해 볼 때 혼인 전에 부부재산 계약서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어떤 이점이 있는 걸까요? 제가 했던 그런 경험에 의하면은 어느 정도의 이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 외국식의 이혼 후에 그런 재산 분할 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효과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상대방의 재산 혹은 내 재산을 부부 혼인 이 재산 계약을 통해서 그 혼인 중에 증여하기로 했다, 공유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공유 재산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혼인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공유하던 그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지 특유 재산을 여기에 대해서 기여도가 있느냐로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유 재산이었던 것을 공유 재산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정도의 의미는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외국식의 그런 정도의 효력은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혼인신고 이후에요. 혼인을 하고 나서 살다 보니 부부재산 계약을 체결해놨지만 내용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럴 때도 변경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다만 이 부부재산 계약은 원래 혼인 전에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등기를 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타인의 어떤 재산상의 보증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 약속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를 등기를 하면은 그것이 제3자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내용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부부 재산 계약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 자체는 가능하지만 이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 그 허가를 받았다면은 그 내용을 마찬가지로 등기를 해서 또 제3자에게 공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해외에서는 부부재산 계약서 쓰는 것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활성화돼 있고 일반적이다라고 보기도 하던데 실제로 어떤가요? 외국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실제로 외국 같은 경우는
혼인을 하면 바로 혼인 관계로 인해서 모든 뭐 부부 재산 자체가 50대 50 이렇게 반분하는 것으로 재산 분할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강력한 의미를 갖는 제도도 많기 때문에 그런 주에 살고 있고 그런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부부 재산 계약을 미리 정해놓고 이혼 시에는 어떻게 재산 분할을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기여도와 기간 이런 걸 많이 고려해서 나름 합리적으로 배분해 주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부부 재산 계약이 혼인이 해소된 이후의 관계는 규율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모르거나 알더라도 이제 그 당사자끼리는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 재산 계약을 해서 재산 그 분할 시점에 부부 재산 관계를 규율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부부 재산 계약을 일단 하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산 분할을 정할 수는 없다는 점, 그런 점은 분명하게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 혼인 중의 관계에 대해서 재산을 이제 재산의 어떤 규율을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정하시면 좋고요. 재산 관리자를 지정한다든지 관리 방법을 정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약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부 재산 계약은 반드시 혼인하기 이전에, 혼인 신고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등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서 정리 부탁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뭔가 걱정이 되는 면은 우려가 저도 되고 하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부부재산 계약 제도를 이용해서는 이런 재산 분할 시점에 관계를 미리 규율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시점 언젠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지금 상담자님이 목적하셨던 바대로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를 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시는 것이 조금 더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저는 30대 미혼입니다.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조그마한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가게, 내 음식을 파는 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곳저곳 발품을 팔아서 알아본 끝에 적당한 자리를 찾게 되었고요. 권리금 2천만 원을 주고 모아둔 돈이 부족해서 상가보증금, 관리비, 창업비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5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지난해 말 식당을 열었습니다. 개업 초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 듯 싶었는데요. 3개월 후 갑자기 손님이 뚝 끊기더니 이제는 대출금 이자와 월세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대출에 현금 서비스까지 1년 가까이 돌려막기를 하다 보니 빚이 늘어 이젠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저도 개인 회생으로 채무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회생과 파산, 이 내용 사실 굉장히 좀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 두 개념 차이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회생은 그 단어 그대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해서 빚이 많고 또 이제 본인이 가진 자산이 적더라도 일정한 수익이 계속 창출되는 사람인 경우에 그 빚을 탕감해 주지만 일정한 수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변제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이제 그 변제를 마치고 빚을 탕감해 주고 다시 이 사람의 신용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고요. 파산은 그 재산 상태가 도저히 이제 일정한 수입이 없다든지 해서 어떤 변제가 정기적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에 본인이 가진 재산으로 그것을 이제 안분 배당을 한다든지 해서 재산을 청산을 시켜서 이렇게 빚을 일부 갚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빚에 대한 어떤 변제 책임을 면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창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개인회생 가능한 걸까요? 창업을 했고 만약에 이분이 계속적으로 그 영업장을 유지하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은 이분의 지금 빚이 현재 얼마이고 본인의 자산이 또 얼마가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본인의 빚과 그 자산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제 갚아 나가야 되는 그런 급여를 통해서 급여 또는 그 영업장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본인의 자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을 수 있다면 회생이 인가가 될 것이고 회생을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자산이 많이 커서 본인의 수익으로는 3년을 걸쳐서 갚아도 그 본인의 자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갚을 수 없다면은 회생으로는 인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자기 채무에서 어느 정도를 개인 회생으로 변제를 하게 되나요, 변호사님? 자기 채무 기준은 사실 아니기는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자산보다 자기 채무가 더 많아야 되고요. 회생을 하게 된다면 그 자신이 갚는 돈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자산, 빚을 고려하지 않고 자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갚을 수 있으면 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점을 본인의 자산이라고 삼아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변제금이라는 거는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변제금이 본인의 수익이 매달 얼마씩 이제 갚을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자신이 갖고 있는 자산 플러스 자산보다 그 금액이 크다면은 이제 그 금액만큼이 자신의 변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이제 개인 회생이 진행되는 구체적인 절차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본인의 이제 그 자산을 넘는 채무액에서 본인이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그 금액이 이 자산액보다 더 크다면 그 금액을 3년 동안 얼마씩 갚겠다라고 신청을 하고요. 그것이 그 계획안이 이제 채권자들한테도 이의 신청을 받고 해서 또 그 회생을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그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게 된다면은 매달 본인이 이제 계획했던 그 얼마액의 변제액, 그 액을 한 3년 정도 갚는 것으로 총 이제 계획안을 제출하고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 이제 그 나머지 액은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 그렇게 3년을 갚고 나면은 이제 회생이 인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과 변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될까요, 변호사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그 각 법원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서너 달, 3-4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제 기간은 대개 3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만약 상담자분이요, 식당을 접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고자 하신다면 이 경우에도 개인 회생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일정한 취업을 해서 일정한 급여가 있는 상태를 더 안정적으로 이제 변제할 수 있다라고 해서 더 선호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그 영업장에서 얻는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인가를 받았는데 다른 곳으로 취업을 해버리면 그때는 새롭게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처음부터 다른 곳에 취업을 한 뒤에 이런 회생을 신청한다면은 이것이 더 회생 인가를 받기가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 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주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시죠. 본인의 빚,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자산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신의 배우자라든지 또 자녀들 그런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저희 그 산정 방법에 의해서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요. 또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잘 고려를 하셔서 개인 회생을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계산을 잘 못하게 되면은 본인이 변제해야 할 액수도 많이 달라지게 되고 자산에 대한 산정 자체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더 피해 보시는 일 없도록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 확인하신 다음에 업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 상담 이메일에 통해 접수된 내용 함께 보시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는 일만 하셔서 거의 제가 업어 키운 8살 어린 여동생이 있어요. 2년 전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도 상대와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줬는데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길로 제부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퇴근하는 제부 얼굴을 보자마자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소리를 질러댔고 바람 피운 여자의 부모에게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 제부가 문자가 와서는 회사 앞에서 사적인 얘기를 큰 소리로 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 그 여자 집안에 알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제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이고, 이런 사연 접수가 되셨어요. 또 얼마나 그 동생에 대해서 마음이 또 가시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신데
부부 사이에 한 명이 외도를 해서 다른 가족이 보통 이렇게 해결해 주려고 나서다가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엮고소 당하는 사례 사실 많이 있잖아요. 예, 사실 많죠. 명예훼손으로 엮고소 당하고 또 보복하겠다라고 해서 폭행을 해서 또 폭행으로 고소당하고 이런 케이스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섣불리 나서시기보다 이럴 때 변호사 상담 오시면 참 좋은데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메시지 내용 충분히 외도 증거로 인정할 수 있겠죠? 네, 어떤 내용이 사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뭐 한눈에 보자마자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충분히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퇴근 시간 앞에 찾아가셔서 이제 흥분하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불륜 내용을 막 폭로하신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이 불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퇴근길에 다른 제3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상황에서 뭐 외도를 했다는 등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해서 그 소란을 피우고 그 지금 그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사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가족 간의 뭐 절도죄나 사기죄 같은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돌의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제3범죄에만 허용이 되는 건가요? 네, 사실 그렇게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친족상돌에는 그런 제3범죄에만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죄의 일부 또 가족들에게 면제해주거나 뭐 반의사 불벌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규정이 또 있어서인데요. 지금과 같은 명예훼손죄에서는 아무리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물어보셨어요. 이제 불륜 상대방의 뭐 부모에게 폭로하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경우에 따라 이게 협박죄가 될 수도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나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그 협박죄가 가능하냐 아니냐 혹은 또 선처될 수 있느냐 많이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내용 그 문자 그대로만 본다면 협박죄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 불륜 사실을 알린 것 자체로도 어떤 처벌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만약에 그 상대방 여성의 배우자 그 부모에게만 알린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판례는 그 부모가 그것을 이제 공연성이 없다, 전파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서 그럴 때는 그 상대방의 그 상간녀의 부모한테 알리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한 판시한 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는 또 아니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동생 이런 상황에서 동생 돕고 싶은 마음 충분히 또 이해는 가거든요. 하지만 또 냉철해질 필요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님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 배우자한테 뭐 나는 뭐 너희 뭐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로 그 배우자 그 상간한 그 상대방의 부모에게 진지하게 알리는 것 자체는 또 허용되기도 하거든요, 판례상. 그래서 또 그런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니까 정보복의 감정이 든다면은 그런 방법도 차라리 그런 배우자의 회사 앞에 가서 막 소란을 피우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법적으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고 법적으로 충분한 조치를 취한 뒤에 그것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 상담 오시면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렇게 오히려 불륜의 피해자이신 경우에 역으로 좀 흥분해서 행동을 하시려다 보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행죄로 역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명예훼손 문제가 되거나 하는 경우 많아요. 그러고선 다들 이거 내가 사실이고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냐,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런 피해를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냉철하게 대처할 만한 그런 팁들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직접 스스로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상대방의 행위는 형사처벌되지 않는 행위인데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협박을 해서 본인은 오히려 약점이 잡혀서 실제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물어준다든지 그렇게 역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큰 일이 이렇게 닥쳤을 때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서 법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상담을 하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냉철하고 냉정하게 판단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제 화가 많이 나고 이 배신감 때문에
이런 행동 하시는 것도 충분히 공감은 하고 이해는 가지만 법적으로는 또 엄연히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변호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서 좀 더 냉정하게 상황 판단하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 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서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